기호 1번 이재명 25만 3,762표, 득표율 51.09%. 기호 3번 정세균 2만 14표, 득표율 4.03%. 기호 4번 이낙연 15만 6,203표, 득표율 31.45%. 기호 6번 추미애 5만 7,977표, 득표율 11.6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 오늘 결국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율이 점차 오르지 않았죠. 결국에 추미애 후보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됐는데 아마 고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두수 총장, 아무래도 정세균 후보 완주하기에는 너무 힘이 붙인다 이런 생각했겠죠? 예, 차이가 그러니까 3위와 4위 차이가 11%와 4%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요. 흔히들 뭐 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총리와 국회의장과 이제 남은 건 유일하게 대통령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자존심 있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 이 분야의 어떤 출발이 생각보다 상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 충분한 그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3위는 고사하고 4위까지 치시고 또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총장 보시기에 정세균 후보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올랐던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현재의 투표 결과는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에 영향을 받은 투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이동했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다 이제 이 본인 쪽으로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출마 전 몇 가지 이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와의 그 당대표 선거 때와의 나이 문제 뭐 이런 이야기가 한번 거론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보이려고 이제 젊은 층의 이런 그 SNS 같은데 이런 것이 좀 역효과가 났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각각 총리 출신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겹쳤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본인의 자리를 정확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달아 몇 번의 어떤 이런 그 이미지가 더 씌워져 가지고 약간 이 후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로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없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사실 정세균 후보를 아는 분들은 대체로 신사죠, 신사. 참 괜찮은 분인데, 참 좋은 분인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시는 대로 실물 경제, 회사원 생활도 했고 늦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굉장한 온화하면서도 신사 이미지로 후배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 뜹니다. 결국은 말하신 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만 남았는데 일단은 연세가 좀 들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무색무취하고 이런 오히려 온화하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이 정치판에서는 무색무취로 비치는 것, 자기 컬러가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점수를 많이 못 땄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도. 예. 박진영 교수, 방금 전에 이제 정성호 단장한테는 직접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방금 오늘 또 사퇴를 했는데 그 캠프의 단장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묻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을 피했는데 이제 좀 자유로우시니까 네네. 우리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쪽에서 봤을 때 네네. 정세균 후보 사퇴로 이렇게 득실을 좀 따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일단 구도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마도 우리 정세균 후보가 가졌던 지지층들이 현재 있는 지지도에 따라서 수렴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50% 초반대지 않습니까? 정세균 후보의 표중의 그 정도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27% 정도는 예. 그쪽으로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확 가지는 않고 네, 이제 다만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게요. 이미지상으로 이낙연 후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저는 유리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역으로 정세균 후보님과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개인적 성향이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정세균 후보도 늘 이야기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내가 발탁했다라는 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조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뭐 정세균 후보가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같이 했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이 분산돼서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직의 이동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정세균 후보 쪽이 그래도 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네. 조직을 관리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사실 정세균 후보가 사람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동안 조직으로는 가장 강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기대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온 것 충격을 받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그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존경한다, 뭐 그래서 줄에도 서달라 그런 일도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그다음 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냐면 정세균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고 국회의장을 하신 게 아니고 국회의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권에 대한 의지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일단 갈수록 이게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는 그 4%면 두 자릿수도 아니고 한 자릿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을 많이 하셨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태까지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후보 사퇴하신 후에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사퇴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제보자라고 나선 조성은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의혹이 여러 갈래로 꼬이게 됐습니다. JTBC에 나와서 본인 실명 밝히고 얼굴도 공개하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반드시 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조성은 씨 SNS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뒤에 올린 사진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본인은 그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직 국정원장과 만났고 그 시점이 또 비슷하게 그때와 맞아떨어지면서 이건 뭐냐, 정치 공작이냐, 코치한 거냐, 야당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성은 씨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어제 이제 그 SBS 인터뷰에서 원장님 이나라고 했던 부분은 그냥 이제 뭐 이게 저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떨결에 나왔던 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취지가? 얼떨떨이기도 하고 앞단의 문장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박지원 원장님과의 관계를 예. 여쭸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를 붙여서 자꾸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 이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라는 부분은 왜 그런지 SNS 장문으로도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제가 뭐 언론 기자 뭐 인터뷰로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사건이라서 저는 불필요한 공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익준 변호사, 일단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 공익신고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본인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다 공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명을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표현을 그냥 좀 짧고 간단하게 했으면은 괜찮을 텐데 좀 이렇게 좀 복문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우리 원장님이랑 뭐 제가 원했던 거나 배려를 받아서 잡은 날짜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일단은 그 SBS 그 인터뷰가 저 내용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풀로 그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3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그냥 흘려 넘어갈 수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들이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조성은 씨가 아무리 정치 그 판에서 그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하고 만나는 게 사실은 이상하여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정원장하고 독대를 갖다가 했다. 그다음에 독대한 시점을 봤더니 8월 11일인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미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하고 컨택을 하기 시작한 이후였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봤어도 그래? 그러면 그때 뭐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박 원장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상의를 할 수도 있었겠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 나온 코멘트가 뭐냐면은 원장과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상의를 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의혹이 말끔하게 가려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성은 씨는 SBS 인터뷰에서 박지원 원장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원장과의 친분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보시죠.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뭐 당 고문들이랑 또 골고루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전부터도 이제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네.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신성범 의원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박지원 원장이 의원 시절부터 발이 넓기로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윤석열 잘 나가는 검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실을 아마 제가 볼 때 국민의당 활동,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옆에서 지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우리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뭐 잘 아는 사이여서 특별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의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앞서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그럼 둘이 상의했거나 원했던 날짜가 따로 있는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의심이 들어서 여러 번 들어보니까 뒷부분까지 들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
이런 이진동 기자가 기사화를 바로 하겠다. 예. 나중에 이제 뉴스버스 기사를 보니까 9월 2일 날 하면서 기사 나오는데 9월 1일 날 조성은 씨한테 전화해서 내일 기사 나간다고 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내가 밥 먹은 박지원 원장하고 밥 먹은 날짜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뜻은 좀 뒷부분, 그러니까 상의의 대상이 박지원이 아니라 이진동 기자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진동 기자가 나를 배려 안 하고 9월 2일 날 터뜨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여기에 좀 방점이 찌어진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상황도 이해된다. 그리고 또 그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도 이해가 된다. 다만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최소한 의심한다면 적어도 박지원 원장이 멘토라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뉴스버스의 취재에 응해줄까요? 내지는 그렇게 좋은 해석 개연성은 남아있는 거야. 이런 예, 합리적 의심은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박 원장이 예. 이 부분 국회에 나오든지 정보위에서 나와가지고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두수 총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좀 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정치 공작 이런 얘기했을 때만 해도 아니 그 제보를 한 사람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쪽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정치 공작 운운하느냐.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현재 국정원장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냄새가 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김웅현이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 누군지 다 알고 조성은 씨를 지목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의 정치 이력과 이런 걸 다 거론한 게.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고 그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성은 씨와 1년 6개월 전에 청년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자문을 해줘서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말버릇이나 말투가 여기 설명했듯이 좀 이렇게 상당히 복문을 쓰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또 표현도 여성 특유의 이제 뭐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비대위원 즉 최고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하고 그쪽 계통의 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서 당시에 이제 청년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브랜드 뉴 파티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걸 박지원 현 국정원장과의 이제 이런 커넥션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연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 해명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원한 날짜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조성은 씨를 좀 아신다고 하니까 조성은 씨 그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정치 행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김웅 의원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 신뢰도가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동안 이 1년 6개월 과정에서 한 5개 정당을 거쳤으니까 여의도에서는 특히 이제 여야의 이 구분, 예를 들면 뭐 보수와 진보의 구분 이런 속에서 보면 이제 그걸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뉴스버스가 감지됐던 뭐 7월 말경으로부터 한 달 전 6월 28일경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7분 30초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한 1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물론 저하고 이제 이 청년 정당을 만들려고 하던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 정당을 만들어서 그냥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들고 가버린 바람에 저는 굉장히 이제 배신감을 느껴서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사이였습니다. 예.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 건에 이제 실망이 너무 커서 정치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인데 정권 교체 희망이 무너져 버린 것 같다. 특히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다시
정권 교체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에 이제 여의도권에서 좀 소년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초반에 출세를 한 거죠. 뭐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여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나 이런 측에서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 나와라. 또 뭐 너무 쓸데없이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마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성원 씨는 허위 폭로 타이밍을 박지원 국정원장,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와 협의했다라고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박지원 게이트가 사실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혐의가 명백한 박지원 국정원장을 파면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제보자 조성은과 뉴스버스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박지원 원장이 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래에서 오는 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무슨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예. 자, 박지정 교수. 예. 지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의 얘기는 너무 억지로 갔다가 끼워 맞추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인 거죠. 그렇죠. 이 문건은 지난해 4월이고 박지원 원장은 7월 말에 취임했으니까 시간이 맞지 않다 이야기인데요. 저도 뭐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질이 제보한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본질인 건지 국민들이 잘 압니다. 이게 흔히 표현하자면 이런 건데요. 도둑을 잡았는데 신고 언제 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저도 뭐 사실 이 특정 진영에 속해서 이제 평론을 합니다만은 이걸 뭐 대받아치기 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이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프레임을 만들 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성찰해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보는데요.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은 이 김웅 의원과 그다음에 손준성 씨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 전달됐다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인지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억지로 뭐 되돌리려고 해도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참 선수 중에 선수인 박지원 국정원장 불러내서 야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조성은 씨는 제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보한 게 아니고 그 뉴스버스의 기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받았어. 그리고 보여줬는데 그때만 해도 손준성이 검사인 건 모르고 캠프 내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취재한 사람은 검찰 출입을 했기 때문에 손준성이 검사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터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보도를 할 줄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한 달 뒤에 갑자기 이런 사고를 이진동 기자가 칠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이 기사를 이제 내보낼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9월 1일 날 이미 김웅 의원과 통화한 후에 기사를 작성한 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통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만약에 이진동 기자가 뭐 10월을 결정했다, 12월을 결정했다 그러면은 또 왜 이때를 우리가 공모했느냐라는 돋보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본 자체가 이미 틀렸다, 이미 범죄 사실은 종료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든 밝혀질 내용이었으면 공작의 여지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신성범 의원, 기사를 낼 줄 몰랐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궁금해서 뉴스버스에 들어가서 취재 후기를 좀 제가 유심히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내용을 좀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6월 말에 만나서 뭔가 텔레그램으로 친한 기자니까 주고받다가 둘 다 손준성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그 화면 캡처해서 보는 게 7월 21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대관에 찾아보니까 손준성 이름은 하나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나왔다. 그 다음부터 둘이가 이제 긴장해가지고 있는 사이 아마 그 취재 기자가 여러 군데 취재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저 조성은 씨는 기사 쓰지 마라. 계속 말렸던 것 같고 그게 9월 1일 날 최종적으로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하고 기자가 나눠서 전화 통화를 하고 아마 조성은 씨한테도 내일 기사 나간다. 예. 이렇게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고 자기들이 말이 오갈 정도로 큰 소리 내면서 싸웠다. 이런 게 이제 취재록에 쭉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거는 취재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사 내보내냐 안 보내냐는 취재진의 판단이죠. 이것은 뭐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우리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예. 조성은 씨는 끝까지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설득당해서 아마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준 걸로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혁진 변호사. 네. 지금 일단 조성은 씨 표현으로는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했고 그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 당시에 당에 있을 때 막 이런 자료를 받았고 이거를 대검에 접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이제 들었는데 이 기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번 보자. 그래서 봤는데 그 기자가 이걸 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 거지 자기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커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그 제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이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사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금방 그 대검에 찾아가가지고 감찰부장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나를 공익 제보자로 그 인정을 해달라. 공익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흘려진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익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익 제보자로 일단 대검에서도 판정을 해줬으니까 그거는 스스로 적극적인 액션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그 무마하려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서 과연 조성은 씨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냐 정말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도 뭐 조작된 거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를 사실은 모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준성이라고 한 사람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썼겠지만 보니까 뭐 텔레그램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이름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뭐 네이버나 이렇게 뭐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손준성 이름 딱 치면 누군지 금방 뜨고요. 그다음에 검사네 거기에다가 밑에 쭈루룩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있었던 윤 총장 그 징계 관련해가지고 그때 판사 사찰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뜨니까 손준성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김두수 총장. 예. 조성은 씨 입장에서 그것을 부인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보했다라고 하는 게 더 떳떳하고 더 올바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이 뉴스버스에서 보도될 때만 해도 본인은 원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이게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반응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거고요.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 상태에서 연락이 막 오지 않아요. 추측이 오니까 기자들이 오니까 일단 내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개인이 부인을 했고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게 그 상황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김웅현과 그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서
내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해서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앞뒤가 맞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이제 대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보면 유스버스 7월 21일 그러니까 그 20일 전에 약 3일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정치권에 굉장히 이제 실망이 커서 이런 정치권 전반에 자기는 조국 사태를 보고 민주당은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갔다는데 이 과정에 이제 실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은 안 하지만 이걸 좀 점검하는 정치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 7분 동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하고 만나서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국민의힘 허접해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뭐.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기가 제보를 주도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항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조성은 씨가 등장하면서 좀 뭔가 더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해지면서 과연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면 과연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을까 하는 것 지금 가장 큰 궁금한 점입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고발장을 과연 누가 작성했을까요? 일단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은 손준성 검사지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사진 속에 고발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준성 검사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김웅 의원 지난번 기자회견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고발장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고발장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다른 검사가 작성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부분이 손준성 보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이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과 이제 있었는데 순식간에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핸드폰 보여드렸는데 그 순간 갑자기 탈퇴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흔히 이제 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손준성 검사의 그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게 지금 겹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손준성 검사 연락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법조 기자님은 갖고 계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보냈을 때 봤는데 손준성 검사 그 번호가 이미 있는 걸로 뜨는 겁니다. 저한테는 알 수 없음으로 뜨고요. 예.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알 수 없음이 해당 번호로 뜹니다. 그래서 다들 그 번호가 있던 사람들은 이거 본인이 맞네. 단순히 사진의 동의성이 아니라 연락처나 이런 개인정보 동의성 가지고 확인을 한 거죠.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그러니까 네. 손준성 보냄에 그 손준성이 과연 손준성 검사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는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꼭 작성했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첫째, 시작점 손준성, 경료 김웅, 종착지 조성은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성했나요? 아닙니다. 전달했습니까? 묵묵부답. 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도 하는 말 들어보면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손준성과 김웅 사이는 실선형 좀 점선형이 된 거고 예. 김웅에서 조성은 완전히 뭐 실선이 된 굵은 거죠. 실선이고. 그러니까 굵은 실선이 된 거. 이 정도니까 그러면 문제는 오히려 좀 손준성 검사가 말씀하신 대로
손 검사가 작성했느냐 아니면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다른 검사가 작성했다는 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어찌됐건 지금 부장검사급입니다. 차장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부장검사급이라면 그 휘하의 검사가 썼다는 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사실은 또 조직적 개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좀 심각하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뭐 그 지금은 뭐 감찰 대상이겠습니다만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 손 검사가 작성 주체 자 손준성 검사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 휘하 또는 옆에 다른 검사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신성범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그것을 작성하도록 했고 그걸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 며칠 전에 그 김웅 의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장을 봤더니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손준성 차장이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건 굉장히 범죄적인 내용인데다가 거기에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큰 내용이니까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뭐 만약에 윤 총장이 지시했으면 그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영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서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직권남용이 있을 것이고 직권남용의 피의자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직권남용의 피의자가 그 손 검사가 된 거예요. 손 차장이 딱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전에 판사 그 사찰 때 손 검사 그 컴퓨터를 갖다가 다 봤을 테니까 그때 못 찾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렇게 썼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만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손 검사가 소속 검사에게까지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훨씬 더 밝혀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특히 대검의 엘리트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만약에 지금 공수처 영장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공수처에서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참 무능한 조직이구나.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듣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을 때 네. 손준성 검사 집과 사무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대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누군가를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네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도 압수수색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장소도? 네. 그런데 지금 뭐 별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왜 그 업무용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느냐. 대검에서는 컴퓨터를 그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그 포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박준희 교수,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한 단계가 더 거쳐지면서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검사가 했다, 다른 검사를 시켜서 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조직적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내용의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인지했느냐, 또는 지시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논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이 서먹한 건 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첨부된 자료 중에 이 제보자 X에 관한 판결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판결문이 첨부됐다고 하는데 이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 판결문은 대검찰청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럼 누가 대검찰청에 로그인해서 이것을 빼내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핸드폰 문제인데 저는 핸드폰은 지금 전부 다 그 이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된 김웅 의원의 핸드폰이라든가 손준성 씨의 핸드폰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당시 시점에 압수된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에 이 고발 의혹의 내부형의 대부분이 한동훈 검사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그분들과 통화했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김두수 총장. 예. 지금 조성은 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저게 뭐냐면 김웅은으로부터 자료가 와서 자기가 이렇게 넘어간 거는 자기는 하긴 했다. 예.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정점식 의원이 뭐 본인들 말로는 보좌관한테 받았다고 하지만 이 정점식 의원이 자료를 줘서 당의 법률위 뭐 부위원장인 조 변호사가 예. 고발장을 접수를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발장의 내용은 지금 90% 정도 싱크율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는 누군가가 줬을 때 이게 김웅 의원이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가장 윤석열 의원하고 친한 관계가 깊은 점정식 후보한테 줬지 왜 김웅한테 줬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로 한 번 더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범위에서는 알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친성범 의원 이렇게 이제 복잡할 때는 사실 그 큰 길을 가면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른바 평론가들도 이런 얘기 많이 써요. 프레임 싸움이다. 저는 예, 이런 표현을 예.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신저 공격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들이잖아요. 프레임이 뭔지도 메신저 공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국기문란 공작 사건이다. 윤석열 게이트다 하는 것도 성급한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연관됐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도 지금 하나도 안 드러난 거예요. 다만 손준성이 만약에 전달했다면 손준성이 시작점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 손준성이 지시를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그 수준은 어느 단계냐 뭐 지시를 했느냐 묵인했느냐 사후 보고받았느냐 이 정도 사안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인데 국기문란 공작사를 규정하는 것. 또 하나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박지원 게이트라고 저기 공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또 앞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근거가 7월 그러니까 8월 11일 날 9월 2일 날 보도를 앞두고 8월 10일 날 국정원장 그것도 박지원 전 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정치 구단의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이든 오갔을 것이라는 예. 그 가정 자체를 이미 지정사실화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그 자리에 3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성은 박지원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까지 오늘 고발장을 냈다 그래요. 예. 어떤 특정 못하지만 한 사람이 더 있어. 그러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근데 한 지금까지 명이 더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걸까요? 그 근거를 대고 하거나 아니면 수사항공에서 밝혀야 될 사안을 보는 건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라고 하더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허.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여러 가지 하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명불상의 한 1인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문 제기를 한다면 자 박지원 원장을 멘토라고 만났으니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다. 박지원 원장은 그 뉴스버스의 취재에 응해주라고 했다는 게 맥시멈의 수준일 텐데 여기를 박지원 게이트라고 몰고 가는 것은 그 전에 거까지 무시한 제가 볼 때는 그 과도한 또한 하나의 정치적 공격이다. 그래서 예. 국기문란 공작 사건도 윤석열 게이트도 박지원 게이트도 아니다. 이거는 좀 양쪽 다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나 감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예.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이 고발장이 일단 접수가 된 것은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이 분명히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그건 또 기억이 안 난다. 김웅 의원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죠? 한번 들어보시죠. 조성은 씨가 오늘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의원님이
자기한테 전화로 대검에다 내야 된다, 중앙지검 만든다라고 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기자회견 때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자회견 그 당시에도 그 질문이 나왔어. 뉴스버스에서 그날 그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그 멘트, 그 대화를 내가 기억을 하면 그 자료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당연히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사람은 그 제보를 하는 사람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도 같이 전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제 뭐 대검 민원실에다가 꼭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 말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후단이었고요. 대검 민원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상한 말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 지도부라든지 혹은 선대위 지도부가 방문할 수 있는 격이고 사실 그렇다면은 간부급 인사와 접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검 민원실에 이거를 갖다 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물어보진 않으셨어요? 왜? 아니 그냥 그때는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고 바쁘실 테니까 대검 민원실로 꼭 이 고발장을 접수해라. 왜 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거의 이제 그 대화 보면 굉장히 좀 일방적이잖아요. 이게 그냥 쭉쭉쭉 자료는 거기서 제가 아마 와 이러면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정혁진 변호사, 저렇게 양측의 말이 엇갈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떤 형식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김웅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서는 조성은 씨 이야기가 납득이 가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누가 대검에다가 고발장을 냅니까? 대검, 고검 이런 데다가 고발장을 안 내요. 어디다가 내느냐? 중앙지검에다가 내는데 왜 중앙지검에다가 내느냐? 수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조직이 대검도 아니고 고검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다가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에 내지 말고 대검에 내라고 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라고 지금에 와선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 대검 민원실에다가 내라고 해서 이상했다라고 하는 조성은 씨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준영 교수 보시기에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뭐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인을 계속 할 거니까요. 부인을 계속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이 내용이 누구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고발하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박지원 원장과 이 조성은 씨 문제는 조성은 씨가 박지원 원장하고 밥 먹었다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밥 먹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공작 정치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도의 공작 아닐까요? 고도의 그 정도 탁월한지 모르겠으니까 생면불상의 사람이 등장하고 이거 자체가 억지로 막 꿰맞추는 것 같으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나 우리 김웅 의원이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한 사람이 또 이 흔히 하는 이 압수수색에는 또 응하지도 않습니다.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의심이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끝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대응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반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에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 외 한 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박지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밝혀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이렇게 캠프에서 지금 고발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당이 후보들 보증서는 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시죠. 그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의 뭐 불합리한 공격이라든지 정부기관의 불합리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대응은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바꾸고 지로기말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여권 또는 현 집권 세력에서 받는 탄압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 진짜 무리수를 뒀거나 아니면은 잘못한 지점이 있다. 그런 것은 당이 보증서 주는 당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당은 보증서 놓은 것이 아니다. 시사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 전체가 당론으로서 나가서 누구를 지켜주거나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개별 사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볼 때도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합리함.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보좌관들의 PC 조사라든지 특정 검색어에 굉장한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단어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맞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원장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원장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는 의문 제기를 당에서 해주겠다. 하지만 사실관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 부분이 특정되고 나서 당에서 입장을 내겠다는 걸로 저는 읽기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캠프 대응과 당의 대응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죠. 특히나 경선 국면에서 물론 가장 지지율이 앞서 있는 후보이긴 하지만 당 전체가 이렇게 공식 후보가 아직 아닌 이상 당 전체가 나서기는 뭐 좀 이상하고 또한 경선 후보들 간에도 입장 차이가 미묘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좀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후보는 좀 한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공동 방어를 하자는 쪽이고 홍준표 후보는 그 개인의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를 왜 당이 다 나중에 덤태기 쓸 일이 있느냐 이런 거니까. 이준석 후보가 비단 주머니 3개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은 비단 주머니 그건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단계에서는 써야죠. 중요 후보니까. 근데 또 후보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박진영 교수 또 섣불리 썼다가 후보 확정됐을 때 또 써야 될 것도 있을 건데. 저도 사실 오늘 지로기마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썼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로기마가 뭡니까? 간신히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냥 1등 후보인 사람에 당이 보증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신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